네, 갈지자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버드맨과 주제의식 속편? 2편? 인데 버드맨은 뭐 오늘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공간 아니지, 지금 얘기하는 게 공간이고, 인물들이 주제의식과 결핍과 어떻게 얽히고 설켜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분화시켜 놨다, 심플한 이분법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냐 안 맞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했냐 아니냐 보다는 이런 걸 기점으로 뭐 토론의 어떤 유용성, 그런 점에서 그냥 저는 가치를 묻습니다. 이 버드맨의 공간의 미학이랄까요? 다루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뭐 지가 사는 데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쥐들의 세계를 연상시킨다. 그러니까 얽히고 막 설키고 막 복잡한 미로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의미에서 쥐들의 세계를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영화가 이루어지는 주 공간은 연극을 위한 극장이요. 연극 전용 극장에 리허설도 하고 거기서 무대에서 리허설도 하겠죠. 뒤에 준비하는 리허설 공간 뒤요. 뒷 공간입니다. 사실 빤한 공간이잖아요. 빤한 구조죠. 뭐 분장실이 있고 의상실이 있고 무대 준비 기술팀이 있고 뭐 이런 공간들 방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지고 들어가면 빤한데, 근데 이 빤한 구조를요 무지하게 분할시켜 놔가지고 결국은 미로 속을 헤맨 듯한 느낌. 대체 어디가 어디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솔직히 관객한테 되게 불친절하다는 감독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 웍이 중요하잖아요. 리건이 첫 번째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씩씩대며 돌아다니는데 이게 카메라가 어디를 찍으면서 같이 가느냐 하면은 주로 리건이 흔들리는요. 씩씩대니까 흔들리겠지. 이 등짝을 또 그냥 고정된 이제 그 카메라 웍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흔들리면서 그것도 롱샷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하니까 공간학상으로 보면은 리건의 등짝이 주무대입니다. 흔들리는 등짝을 빼면 전부 오리무중입니다. 우린 등짝만 죽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찍었으니까. 좀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조금 있다 간두겠거니 싶어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요, 이게 주인공 리건의 지금 흔들리는 어떤 내면 세계를 시각화한 게 아닐까?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라는, 말하자면 주문이겠지? 이렇게 따지든 안 따지든 그냥 그렇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음악도 동참합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요. 마지막 한 장면인가 빼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게 있는데요. 드럼 비트입니다. 드럼 비트가 좀 난장판 비슷해요. 이러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음악이야 뭐야 싶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그러니까, 특히 뭐 리건을 대부분 보이는데 리건은 계속 그러니까 이게 또 사인이구나, 이게 기호구나, 리건의 흔들리는 내면의 청각화로 이미지로 받아들이라 하는 기호구나. 그리고 어쩌면 관객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럴 작정으로.
영화니까. 근데 이 드럼비트 만든 사람을 내가 좀 살펴봤더니 재즈 드러머인데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는데 이 영화에 작곡도 하고 이제 연주도 다 해가지고 녹음을 했나 봐요. 이름이 안토니오 산체스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공연을 했다는데 저는 본 바 없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미지로 받아들일 준비를 딱 하고 그렇게 잘 따라가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영화 어느 부분이더라? 딱 한 장면, 딱 한 컷입니다. 무대 복도 이렇게 그때만 복도를 전체를 보여줘요. 제일 끄트머리에 정말 잘 사라진 시골 밥상 한 상처럼요. 쫙 그 드럼 세트가 차려져 있는 데서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산체스 양반이 직접 바로 그 녹음된 음악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고 뭐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끝내요. 그 잠깐 보이고 끝입니다. 이게 뭐지? 이건 제 해몽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보는 사람들 이거를 무슨 청각적인 이미지나 기호로 바라보지 마세요. 라고 협박하나? 그래서 나는 이런 느낌입니다. 실제하고 허구하고 이미지와 실제를 조금 뒤흔들어 버리고 뒤죽박죽으로 만들려는 감독의 심통이랄지 이게 여기까지 뻗쳤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 사람이 지금 경계를 스스로 막 많이 만들어 놔놓고는요, 선을요. 막 지워가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음악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것. 달리 말해 채찍을 가하듯이 더 박차를 가하는 게 바로 영화적 기법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앞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롱테이크 기법이 바로 그거예요. 주로 이 리건이 등짝에 바짝 따라붙어서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따라다니는데 리건이 식스되는 것과 강도를 같이 해서 똑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다 마구 두들기는 듯한 드럼 비트이고요. 이 귀에 눌러붙어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공간미, 이 등짝이란 공간과 흔들리는 카메라와 좀 난삽하게까지 들려오는 이 귀에 심하게 거슬리는 어쩌면 사실은 저는 거슬리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막 사정없이 교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SNS상에서 이렇게 좀 몇 개 뒤져보면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뭔 영화가 이래. 도무지 정신이 없어 못 보이더라. 라고 불평이 나올만도 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일까요?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많이 봤다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 봤지? 20만 정도가 봤대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는데, 이게 경계 지우기 기법 말이죠. 이게 이제, 우선, 제가 이 현실과 환상이라는 어떤 이런 바운더리를 지워버리거나 이게 아니라 확장시켜 나갔다 그랬잖아요. 인물로 이렇게 저렇게 확장시켜 놔놓고는 그냥 확장됐고 큰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확장된 것을 다 분할을 하고 이걸 단순성의 분할이라고 그러는데 안 건드리면서 간단한 이분법을 안에서만 막 분할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알을 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간상 쥐들의 세상이 연상이 되고 다각도로 해체된 공간이 느닷없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고도의 확장이란 것이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확장이면서 동시에 해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선들이 왕창 지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죠.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기는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그 리건이 첫 장면을 딱 보면 자기 혼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하는 독백이죠. 자기하고의 대화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데 이미 이때부터 시식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머리는 홀랑 까져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마이클 키튼이구만.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늙었네. 나이 먹었구나. 간만에 봤으니까. 배트맨 이후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야기 하는데 저절로 사람이 봉 떠요. 공중부양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경계가 있는 게 아니야. 대개 우리가 영화 보면 꿈속 장면 이런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꿈이란 걸 알 수 있게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가 하고 눈 뜨면서 그리고 이제 그걸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이제 관객도 다 알죠. 근데 다 하는 게 기분 나빴나? 저 사람은 무슨 뭐 마술사야? 뭐 차력사야?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그 이후 보면 그 뜬금없이 막 웃기는 새가 돼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혼자 씩씩대잖아요. 이제 아무튼 그러면은요 흔들립니다. 뭐야 이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야? 봉뜨는 그러니까 영화니까 봉뜨는 저게 영화적으로 진짜고 떠들고 있는 건 영화적으로 꿈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면서 관객을 귀찮게 한. 특히 끝장면이 그렇습니다. 총 맞았다 그랬잖아요. 코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붕대 감고 이렇게 하고 병상이든가 어디에 들고 있는데 딸이 들어옵니다. 엠마 톰슨, 엠마 스톤인가 아무튼 딸이 들어오는데 없어요. 그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딸이 이렇게 창가를 나와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보다가 쓱 웃으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래 이거. 책으로 치면 제일 마지막 장 찢었나. 뭐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를 풍기죠. 이 미소는 뭘로 의미하는 거야?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또 버드처럼 난다는 건가? 그러면 죽었다는 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버드맨 이게 진짜고 영화적으로 나머지는 다 버드맨의 꿈인가 뭐 그 반대인가 뭐야 하는 뒤죽박죽. 관객 자신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감독 자신은요 마지막 장면만 얘기했는데 웃긴 얘기예요. 첫 장면부터 그랬어요. 그럼 관객한테 맡겨야지. 내가 질문을 하고 답을 내리는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식인데 아무튼 좀 영화적으로 상식적인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불친절한 짝이 없어요. 불친절한 극치.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장면도 어느 부분도 선명한 전 마침표 말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삭제. 찍히지 않고 특히 끝장면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제 인상입니다. 영화를 제가 한 3번, 4번? 모르겠다. 영화 좀 해몽을 하면 몇 번은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좀 봤는데 이 영화는 3번째 다시 봐도 여전히 정말로 30초 뒤를 예상할 수 없구나. 도저히 모르겠다. 아는 걸 알려고 하는 욕구. 인간은 자꾸 결론을 궁금해 하잖아요. 이 장면의 끝이 뭘까? 뭐 이런 거. 그런 걸 기대하게 돼 있는데 다 깨져. 포기하라. 그런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하나의 아주 적절한 예시로서의 영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화 전체는 말하자면 미결정의 늪에 빠져 있는 영화. 근데 사실은 시나리오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나리오 자체는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결정된 미결정이다. 혹은 의도적으로 지연시켜가는 결단이다. 어쨌든 저 장면에 결단은 있으니까.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처럼 미결정의 어떤 영화적 미학이랄까가 이렇게 확대된 영화를 저는 본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연기는 그러면 대체 연기는 이미 다 써져 있으니까 결정된 연기하면 되느냐? 저는 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계기로 다음 영상에서부터 미결정이 연기에 어떠한 부분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차지를 하고 있느냐를 다음 영상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기에 관심 없는 분은 당연히 아쉽지만 들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제가 30초 뒤를 알 수 없다 이 얘기는요, 이 누구야, 버드맨의 감독이요, 이나리투가 기생충이 도전한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이었는데 첫 번째 말이 그거였습니다. 오씨 뭐야 싶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할 거니까 갑자기 왜 얘기 꺼내지? 모르겠네. 아무튼 다음은 연기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연기에 있어서 내가 평소에도 늘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고 실험도 해봤고 한 미결정요. 이것이 연기에서 어떻게 되고 어떤 품목이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배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나름의 경험을 토대로 그냥 영화도 몇 개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분 넘었습니다. 미안합니다.